일단 건설은 그 김세련 연구원님, 이베스트 증권의 김세련 연구원님 11월 15일 리포트를 첨부했습니다. 굉장히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양가권 주택 인허가 물량의 감소. 그러니까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는데 인허가 물량은 착공을 선행한다 이런 거죠. 수주가 나오기 전에 인허가가 먼저 나오면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4년 동안 줄었는데 올해 8월하고 9월에 5월 보면 YOY에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 확대가 될 근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네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많이 남았으니까 좀 있으면 착공할 수 있다. 이거고요. 2021년 분양 물량은 40만 세대고 10%만 분량이 증가되더라도 역사적 두 번째 수준까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주택은 좋다는 거죠. 예, 인허가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수준은 아직 안 나왔지만 주택 쪽은 긍정적인 면들이 보인다. 그런데 이게 그런 공급 확대를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안 되니까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백이 불가피해. 왜냐면 입주 물량이 지금 빨리 안 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이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차이점을 잘 써주셨어요. 보시면 사업 방식은 완전 철거 신축이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죠. 골조를 유지하니까 빨리 지을 수 있죠. 대신에 가구수 증가분이 15% 이내, 15% 이내? 자부담이 좀 생길 수 있죠.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빠른 것,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이 많이 된 건물을 신축 아파트로 교환하는 거죠. 그 돈의 일부를 신규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조달하는 거고요. 준공 30년, 15년. 이것도 좋고, 의무주택 비율이 없고, 재건축 초과 환수도 없고, 초과 환수도 없네?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이 달라서 없답니다. 이건 주택법 건축법이고, 이건 주거환경정비법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초과인식 환수제가 문제가 되더라도 재건축 시장 리모델링이 커질 것 같다라고, 김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리포트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되게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빨리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리모델링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런 말씀. 2030년에 30조. 그리고 최근의 리모델링은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리모델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충분히 이런 쪽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좋아지면 우리 보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회사가 한샘인가? 뭐 그런 회사들이죠. LG 하우시스는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으니까. 현대리바트? 뭐 이런 회사겠죠? 노화된 신도시 리모델링 대기 수요도 많다. 그런 거고요.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재건축은 불가능하니까 리모델링이 될 거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용적률이 확 올려야 되는데 용적률을 지금 아파트 가격이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급이 안 맞으려나? 어쨌든 1기 신도시가 우리가 보면 일산, 분당, 어디죠? 뭐 그런 데인데 예. 한 군데 더 있나? 평촌인가? 거기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전담도 꾸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벽산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우리가 이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선호하는 브랜드들의 순위를 이렇게 보면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 편한 세상도 높지 않나요? 이 편한 세상도 좀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한 4위, 5위 정도에. 어쨌든 재건축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거니까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을 거의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뭐 이런 구조 안에서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중소형이 혹은 이제 지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음, 뭐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아파트가 점점 더 늘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틈새로 우리가 그 뭐죠? 그뭐 서희건설처럼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별도로 봐야 되는데 거기도 뭐 수주정보가 계속 좋으니까 인정해줘야죠. 어, 이게 이제 키움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은 주택 순증이 이렇게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보면 보급률도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거죠. 주택 보유율도 떨어지고. 그럼 이거는 1인 가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또 더 많이 늘고 뭐 그랬던 거죠. 아까 보면 세대 원수가 줄었다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대 수가 뭐 60만 세대가 뭐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 많이 우리 저번에 인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집중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양질의 아파트, 새 아파트, 예, 그러니까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좀 없었다. 이게 이제 지금 주택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이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해외도 오르니까 단순하게 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요 공급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1인 가구가 35%에서 39.2. 거의 이제 40 됐겠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느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 근데 1인 가구가 느는데 아파트는 평수 넓은 거 좋아하는 네, 1인 가구가 있지만 평수 넓은 거가 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30평, 20평 뭐 이런 거 뭐 50평, 70평은 아니더라도 이런 새 아파트의 니즈가 많은 거죠. 어쨌든 지금은 공공개발 뭐 신속하게 하려고 되게 정부가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될런지는 지금까지 잘 안 돼 온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보고 있죠.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연 잘 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여러 정황상 공급은 늘 거다. 네.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나 뭐 이런 것 변수들이 좀 클리어해지는 내년 대선이 좀 끝나는 시점이 돼야 좀 확실하게 윤곽이 잡힐 것 같긴 하다. 근데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좀 한 스텝 빨라서 대선이 3월인데 언제 뭐 대충 만약에 이제 격차가 벌어져서 뭐 1, 2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벌써 반영할 수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브랜드 아파트 중요하다. 슬슬 그래지시죠? 되게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IS 동서 공원개발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조합원이나 이런데
공모한다 그러면 레미안이나 자이를 원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까 벤츠 보여드렸잖아요. 벤츠. 예, 성공의 상징 벤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류 보죠. 물류는 이제 일단은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삼정에서 아주 좋은 리포트를 내주셨어요. 이게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류기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계속 늘었다가 확 늘었어요. 당연하죠. 언택트니까. 예. 그래서 연도별 물류센터 신규 등록이 보시면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여기서 뭐 몇 프로 더 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네. 많이 늘고 있다. 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돌아갈 일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택배 시장도 같이 늘고 있죠. 쭉, 이렇게 쭉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산업의 성장 요인을 이제 삼정에서 분석하시기로는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1번. 그리고 2번 이커머스의 변화. 그리고 그리고 3자 물류의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꼽고 계십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1인 가구의 증가가 또 택배의 한 큰 영향이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쇼핑을 하는 인구 중에 보시면 성장률이 50대, 60대가 급속도로 늘었어요. 물론 40대 뭐 다 늘죠. 근데 20대는 별로 안 늘죠. 왜냐면 워낙 활발하게 쓰던 세대니까 20, 30대는. 근데 40대 좀 늘고 50대 확 늘고 네. 60대도 뭐 좀 도드라지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이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커머스 매출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인구도 늘고 해외 직구도 늘고 뭐 다 늘고 있는 거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늘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 하니까 우리 KG 모빌리언스 한번 봐야죠. 예, KG 모빌리언스 보면 모바일 결제 회사니까 혹시 여기 살짝 뭐 성장이 정체됐다가 다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를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회사들이 오는 거죠. 네. 자, 보자고요. 그래서 삼자 물류가 지금 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직접 배달했는데 자기가 할 거를 계열사나 자회사에 했던 게 이자 물고, 그다음번에 지금은 삼자로 하는다. 삼자로 하니까 여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된 외주 업체들이 물류 기지가 엄청 많이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쪽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물류 매출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성장하는 회사는 없죠.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가 보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창고라고 한다면 벽돌로 이렇게 지었어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층에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창고 문 넣고 이렇게 팔레트 넣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창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스마트 물류 되게 복잡하고 층도 높고 거기에 컨트롤러도 많고, 더군다나 물류 중에서 지금은 식품 물류가 많으니까 저온 저장고도 많고, 그런 것들이 배차, 이동, 분류 이런 것들이 아주 돼야 돼서 과거보다는 건물을 짓는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게
건물 가격, 창고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이런 뭐 샌드위치 판넬로 막 지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남 같은 데 가보면 양계장을 갖다가 그린벨트에 양계장 허가를 내고 벌금 내고 창고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창고들은 거의 없고 다 뭐 자동화된 물류를 쓴다던가, 왜냐면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물류도 복잡해지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면 EPC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프로큐런트, 컨스트럭션, EPC 사업자들, 그러니까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류가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많아지고 처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신선하게 해야 되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류가 보면 물류 자산 총계인데 전년 대비 73%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츠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물류 리츠 회사들.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네, 배당도 엄청 많이 주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성장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데 자료인데 보면 아시아 태평양 이게 그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가 더 좋아질 것 같냐? 84%가 좋다 그랬죠? 3년 내 물류센터를 확장해야 될 것 같냐? 78%가 확장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죠. 비용 상승을 사업 확장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지금. 뭐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물류가 편한 지역 그리고 대도시 인근 뭐 이런 데들은 뭐 토지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이제 높게 지어야 되고 복잡성과 빈도가 늘어난다. 당연한 거죠. 지금 어쨌든 아시아 전체 물류도 굉장히 좋게 본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짓는 회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쪽 시장은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광역 지역 위성도시 내 유통형 물류센터가 제일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결국은 보세창고는 제일 적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그냥 단순한 물류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복잡한 물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을 보면 물류신문에서 갖고 왔는데요. 인천 부평에 대규모 저온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지만 이게 층수가 몇 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층인데 저온 물류센터예요. 그러니까 냉동 창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냉동 창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력을 잘 관리하면서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네. 저온 창고니까 되게 비쌀 겁니다. 그래서 부평에 있는 이유가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농수산 축산물을 보관하는 유통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또 인천 안에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굳이 부평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마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 2층, 지상 8층 그리고 PC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하층과 1층은 냉동 그리고 냉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전층 차량 접안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각 층에 물류 전실 작업장 별도로 배치해 물류 접안이 원활하게 처리가 가도록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렇게 잘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옛날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 왜 GVA라고 하나요? 예, 그 카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 예, 그런 애들 있는 거죠. 이쪽은 뭐 물류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커지고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지어야죠.